안녕하세요. 2024년 원천징수 실무 강의를 하게 된 이석정 세무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의 기초를 보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개인에 대한 소득은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에 대한 소득은 법인세법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이 소득은 회계 기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과정을 먼저 제가 도표로 옮겨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소득의 과세 체계 자체는 아시다시피 회계에서는 발생주의를 취하고 있죠. 회계 기간을 산정해서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이익을 산정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자체는 우리 두 가지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두 가지 세법에서는 약간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죠. 일개 과세연도입니다. 일과세연도라는 것은 1영년이라고 하죠.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영년이라고 하지 않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고 이제 알기 쉽게 좀 풀어놨습니다.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영년이 좀 편한데요. 1영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금액이라고 용어로 쓰고요. 그리고 필요경비, 그 다음에 과세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소득세법상으로는 열거된 것 외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죠. 대신에 약간 논란이 많은 것은요. 열거를 너무 많이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열거되지 않은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법인세법에서는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죠. 소득세법과는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포괄주의 상태에서 우리 사업연도라는 개념이 들어오거든요. 이 사업연도는 우리 법인이 정한 1회계 기간, 그죠?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이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입금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손금이라는 용어를 쓰죠. 차감해서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원천징수는 이 소득에 대한 과세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세금은요. 신고납세주의입니다. 스스로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하지만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숨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원천징수 제도가 현재 도입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곳이 선진국 포함해서요. 이런 데서 원천징수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포함한 최근에 이 세무 관련되는 동향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전체적인 트렌드는 세수 증대죠. 매출 노출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넓은 세원으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세원은 잘 아시다시피 신용카드 제도, 그죠? 그다음에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물론 뭐 전자생년서 있죠? 실시간으로 이 거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전자생년서 제도인데요. 이런 것들이 넓은 세원을 만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장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이 원천징수를 보면요. 이 원천징수 제도가 강화됐죠. 2006년부터 강화됐습니다. 사실은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실질적으로 2008년부터 우리 전 국민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근로장려금 있죠. 근로장려세제. 그래서 지원금을 주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소득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원천징수 제도가 강화됐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지급명세서를 통해서 국세청에서 세원 관리,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가 발생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디테일하게 좀 보시면요. 급여 신고 의무가 강화됐죠. 그리고 일용직 신고가 되면서 요즘 많은 화두가 되고 있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는 원래 이제 예전에는요. 1년에 한 번 이 제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계속 매월 제출하는 식으로 점점 확대가 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금년도에 개정이 돼서 근로소득, 상용직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매월 제출하는 걸로 원래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변경이 2년 유예가 됐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관리 강화됐죠.
근로장려세제가 2008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부터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죠.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죠. 우리 원천징수에서 다양한 영역을 우리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프리랜서들이 소득이 도출이 안 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원천징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형성이 안 되고 또 이런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 관련되는 이런 분의 이 문제에 노출이 돼서요. 이때부터 이제 정부에서는 어때요? 전 국민의 고용보험, 즉 프리랜서 등을 포함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산재도 처리해주고, 그죠? 이 실업급여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상은요,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해서요, 뭐 예를 들어서 배달 종사원들 있죠? 이런 분들, 플랫폼 종사자들. 우리는 뭐 요즘 퀵 서비스도 요즘은 다 플랫폼에서 하고 있죠. 자영업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접대비 제도가 강화됐고요. 지출 증빙 수치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원천징수를 포함한 세수를 증대시켜서 매출을 노출시켜서 결국은 돈을 버시는 분들이 사업자가 또는 이 납세자가 세금을 정당하게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라고 생각이 되면 되겠습니다. 소득의 과세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제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그때 우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원래는 법인소득세를 줄여서 법인세. 이걸 관장하는 게 법인세법. 개인소득세를 줄여서 이제 소득세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득의 과세 방법은요, 소득세 과세 방법부터 보면 소득세는 열거주의라고 얘기를 했죠. 이 열거주의에서 두 가지의 가장 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합과세죠. 우리 이 소득세는 8가지 소득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것을 디테일하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 퇴직소득, 양도소득까지 해서 두 가지를 포함해서 8가지 소득을 구성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소득이 들어왔죠. 금융투자소득은 현 정부가 이 입각하시면서 2년간 유예해서 지금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종합과세라는 것은요, 우리 소득세가 1년 과세라고 했잖아요. 1년 과세. 1년 과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1인이 그죠?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이 소득은 6가지 소득이 되겠네요. 이 소득에 대해서 합산한다라는 개념입니다. 합산한다. 왜 합산할까요? 왜 합산할까요? 세율 문제는 세율에 있죠. 세율. 세율은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뭉치면 세금이 많아지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세금을 분산시키려면 어때요? 이 사람을 나누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연도를 나누고 이렇게 해야 분산하는 절세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인이 벌어들인 이 이자부터 기타 소득까지,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좀 이따 배워야 될 부분이요. 분리과세라는 영역이거든요. 분리과세라고 있습니다. 이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건 좀 이따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류과세네요. 분류과세. 이 종합과세하고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퇴직, 양도 어때요? 특성이 전부 다 뭉쳐 있다는 거예요. 퇴직은 20년 뒤에 퇴직하고 30년 뒤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한꺼번에 일반적으로 받죠. 이 한꺼번에 일반적으로 받으면 그때 근로소득 내지는 이런 종합과세 소득하고 합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떼어 놓는다. 대신에 이 소득 자체만으로는 합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1월 달에 퇴사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퇴사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1년에 2번 받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2월 달에 퇴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 퇴사했어요. 12월 31일 하나, 1월 1일. 그러면 연도로 나뉘기 때문에 분산돼서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보시고요. 양도소득도 결집 효과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클라우드 이펙트라고 하는데
포함시켜다 보니까 어때요? 함축되어 있습니다. 매년 가치가 상승되는 것들이 한꺼번에 실현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연도별로 따로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금융투자소득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시죠. 세원 포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볼까요? 자, 세원 포착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 거래징수가 있죠. 거래징수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어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우리 어때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공급을 한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가 돈을 준다. 공급할 때 우리 이건 거래했어요라는 증빙 또는 돈 주세요라는 청구서 형식으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가 때가 되면 부가세 신고가 되면 납부한다. 이게 거래징수의 일반적인 모델이죠. 원천징수도 똑같은 모델입니다. 상황은 바뀌는 거죠.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가 있다면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는 원천징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형태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소득별로 원천징수 제도를 활용하고 있죠. 각 소득별로. 자, 한번 따져볼까요? 소득세법에서. 자, 이자. 자, 여러분께서 은행을 갑니다. 은행을 가서 적금을 타서 이자를 받아요. 그러면 이자를 온전히 주느냐? 그렇지 않죠? 일부 비과세 상품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15.4%를 원천징수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배당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즘 중소기업에서도 배당이 거의 활발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세무사업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요. 배당은 남의 나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항상 마지막에 제가 상담하다가 언급할 때 마무리는요. 배당을 얼마 정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면 좋겠어요? 라고 되돌아오죠. 그죠? 근데 저는 딱 단언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받는 것보다는 꾸준히 받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배당 받을 때는 15.4% 원천 징수죠. 자, 이것은 상대방이 우리 소득세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개인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자가 개인일 때. 그죠? 소득자가 개인일 때. 자,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이렇게 세모입니다. 세모. 사업자는 자, 우리는 거래징수 및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거래징수를 해도 세원 파악이 되고요. 원천징수를 해도 세원 파악이 돼요. 자, 사업소득자들은 세견서가 기본적으로 교부가 됩니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는 데들은 원천징수는 없다. 그죠? 세무사들은요, 예전에 90년대 중반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면세사업자였어요. 그래서 면세사업자였기 때문에 거래처에서 세무사한테 용역료를 준다라고 하면 3.3%를 차감하고 줬죠. 그런데 어때요? 이게 중반부터 바뀌어가지고요. 과세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세무사가 세무 서비스에 대해서 세견서 발행해줬다라고 하면 원천징수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모. 근로소득은 일용직 근로냐 상용직이냐 따라서 일반 근로냐 일용직이냐에 따라서 어때요? 원천징수가 있죠. 자, 특성 자세히 보겠습니다. 연금소득 어때요? 연금소득도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있죠? 공적연금은 연금관리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죠? 이런 데에서 차감하고 줍니다. 우리가 신경 쓸 게 전혀 없죠.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개인연금, 연금저축 있죠?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 세제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면 과세, 세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일정 기간 경과되면 비과세라고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차감하고 주죠. 그 다음에 기타소득도 있습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프리랜서. 계속적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면 3.3%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지만 일시우연적이다. 그죠? 일시우연적이다라고 하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퇴직소득 원천징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퇴직소득 같은 경우는 요즘은 퇴직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연금을 형태로 해가지고, 그죠? 우리 연금을 불입하고 거기에서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즉시 가져가게 되면 퇴직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고, 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55세 이후부터 연금 신청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금 있죠? 여기 퇴직 있죠? 그죠? 이 두 가지가 과세 방식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과세가 된다.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는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은 예정신고라는 게 있죠. 예정신고. 그래서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중에 빠른 날로부터 그 달의 말일부터 2달 이내에 스스로 양도자가 신고 납부를 하는 겁니다.
원천징수는 이렇게 세금을 당해서 그죠? 주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 양도소득은 받는 사람이 하는 거죠. 이게 좀 다른 점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이 원천징수가 있는데 소득의 지급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죠. 자, 이 소득의 지급자한테 부여하는 이유는 원래 모든 소득을 자기 소득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본인이죠. 근데 알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일부러 속이거나 아니면 일부러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죠. 차선책으로 그 다음에 소득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냐? 바로 지급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분들한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니까 어때요? 나름대로 세무서 과세관청에서는 좀 쉽게 세금을 거둘 수 있죠. 관리만 하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징세 편의주의 차원에서 원천징수 제도가 도입이 됐다. 마무리 발언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지급자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회사죠. 회사에서 원천징수 한다고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지원금 나오나요? 아니죠. 우리 대리비 줘야 되는데, 그죠? 주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 세법에서는 해주세요. 이게 다릅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강제사항이거든요. 이 강제사항은 가산세를 부여를 시키죠. 그래서 가산세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강제사항, 가산세가 없다라고 하면 의무사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협력 의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여긴 아까 했으니까 자 넘어가고요. 원천징수 일장에 대해서 기본적인 로드맵만 좀 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장 원천징수의 기본적인 그 일정표를 좀 볼까요? 24년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항상 보면요. 기한이 공휴일이나 이런 경우 일요일 같은 때는 그 다음 날로 연장되죠. 토요일 이 노동절, 그죠? 근로자의 날, 그죠? 이런 데들도 전부 다 연장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죠. 여기에 준해서 제출했는데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1월 달에 해야 되는 게 우리 반기별 납부가 7월부터 12월이 있네요. 그죠? 그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를 1월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 원천징수분에 대해서. 그리고 1월 31일 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반기 제출입니다. 지금 현재 2년 뒤에는 월별 제출, 지금 현재는 반기 제출. 지급명세 제출이죠. 지급명세 제출은 이자 배당 기타 연금이 있습니다. 연금은 좀 이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연말정산까지 있죠. 연말정산이 우리 원천징수의 꽃 가장 핵심인 부분입니다만은 우리는 이번에 원천징수 강의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에 본격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연말정산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까지인데 여기 11일이 보이죠? 하루 연장된 거네요. 이렇게 해서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 근로, 퇴직, 종교인 소득까지 이렇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죠. 종합소득은요, 우리 법인세 신고하고는 달리 5월 1일부터, 그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죠? 이건 종합소득 소득 신고 기간이죠. 기간. 그 다음에 성실사업자들은 한 달 연장됩니다만 일단은 이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6월 달에 이제 6월 30일이 공휴일이니까 7월 1일까지 해서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고요. 7월 10일 날 반기별 납부가 됩니다. 상반기 반기별 납부가 되겠고요. 근로소득 반기 제출이니까 7월 말일까지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12월 달에 가서는 반기별 하반기 이제 그 다음에부터 하기 위한 신청이 들어가고요. 1월 10일부터는 원천세 반기별 납부 1월 10일까지 되고요. 1월 말일은 똑같은 루트로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이 반복이 되겠네요. 이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매달 10일까지 우리가 반복해서 해줘야 될 부분은요.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사업 기타, 그죠? 이 기타가 이번에 들어왔죠.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인적 용역에 한정합니다. 인적 용역에 한정해서 나중에 또 자세히 보시고요.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네요. 전체적인 것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 봐서 일단 원천징수의 기본 개념을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원천징수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